지금 이야기하는 게 거의 대부분 업무랑은 전혀 상관없고 감정적인 이야기들만 계속 지금 감정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만지라고 해! 응? 손 때리는 게 아니에요? 한국 근로자 10명 중 몇 명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수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률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러 나와주신 두 분이 계십니다.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최용기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의 구현을 하러 나온 개그맨 김정우입니다. 저스티스! 저스티스! 반갑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로 좀 통해서 화두가 되기도 했었어요. 처음에는 기업 총수라는 분이 막 폭언을 하고 폭행을 했다고 하더니 그 간호사분들의 그 좋지 않은 관행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해서 문제가 됐었죠. 그 이후에도 꾸준히 뭐 따돌림이라든지 그런 뉴스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에 그 2017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요. 최근 1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한국 근로자 10명 중 몇 명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10분 중에 적어도 한 3분 정도는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조금 더 봅니다.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좀 다들 힘들다고 하시니까 한 50%? 5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절반이요. 네. 근데 하지만 무려 7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럼 3분을 제외한 7분이면 와 엄청나다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이제 70%인 거니까 네, 생각보다 굉장히 좀 심각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명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것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에는 따로 법률이 없었었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거나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규율하는 법은 사실 없었고요. 대부분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을 통해서 대응이 좀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로자 보호에 있어서 구제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만약에 법이 생기기 전에는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전에는 뭐 이전에 당한 거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제재가 안 되나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그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른 조치나 구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쉽네. 그런데 최근 판례를 보면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전의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뭐 품위 유지 의무 이런 거 위반 등을 이유로 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뭐 제재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좀 인정한 판결들도 있어가지고 좀 참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참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직장 내 괴롭힘이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하고는 좀 큰 차이가 있나요? 어떤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을 좀 괴롭힌다고 하면은 개인의 성향이나 좀 이해관계 이런 게 좀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직장이라는 곳은 여러 가지 지위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 다양한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질문해도 이거 직장 내 괴롭힘 아니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심각한데도 이 법으로 제정이 안 됐으면 당사자들끼리 해결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회사고 저는 개인인데. 그러면 사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조금 더 커질까 저는 걱정이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제정이 되면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건 국가의 뭐 조력과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권리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적어도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좀 입법적으로 대응을 통해서 근로자가 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 화면으로 살짝 살펴볼까요? 아까부터 모이라고 했는데 야, 뭐 거의 뭐 아니 다들 왜 이렇게 행동이 굳힌 건지 진짜 내가 답답해서. 일단 나이 차이도 좀 있어 보이는데
매번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손이 느린 거예요? 직급으로 일단 누르는 그런. 어제도 느낌이 배식 있거든요. 시간 직전에 겨우 조리 마쳤잖아요. 급식 사고 나면 여러분들이 책임질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잘못한 걸 왜 다 책임지냐고요. 영양사님,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동그랑땡은 오븐으로 돌려도 충분히 직접 부친 맛이 나더라고요. 그 뭐 부치거나 튀기는 요리는 오븐을 상하면 그래요. 시간적으로도 본인이 영양사예요? 자격증 있어요? 에헤이. 내가 직접 부치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권력 그렇게 좋은 남용 방법이 아닙니까? 있음. 본인이 영양사하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어제 아파서 조퇴한다고 하신 분 있는데 그까짓 거 조금 아프다고 너도 나도 조퇴하면 일은 누가 해요? 왜 이렇게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냐고요? 네? 그 남한테 피해를 줬다는 게 나랑 본인한테 같이 피해를 일하는 줬다는 동안은 건가요? 개인 사정으로 하는 본인의 마음이 지각, 좀 불편하게 조퇴 했나 보군요. 이런 거 일체 허용 안 됩니다. 에? 자신도 지각하고 저 조퇴할 수 있을 지난번에 텐데 연차 저렇게 신청한 거 말하네요? 괜찮죠? 미리 얘기하라고 하셔서 저 2달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연차를 쓸 권리인데. 거면 6개월 그러니까. 전에 미리 말하세요. 그러니까. 6개월. 육아휴직 이런 건 쓸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좀 양심들을 지키세요, 제발. 아니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육아휴직 신청할 자격 주어진다고. 우리 학교 급식실 참 잘 돌아가네요. 말만 조리사, 조리원이지. 다들 영양사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남한테 피해 줄까? 그 생각만 하시죠? 내가 이 일 다음에 뭘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빨리 할까? 그런 생각이 머리에 있긴 하세요? 제발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사세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거의 대부분 업무랑은 전혀 여러분들 상관없고 손을 내가 딱 감정적인 이야기들만 보면 계속 지금 진짜 느리고 감정 일 쓰레기통에 못하게 버리듯이. 생겨서 별로 기대는 안 업무를 하는데 빙자해서 좀 손이 안 괴롭히고 있는 것 빠르면 같습니다. 깔끔하기라도 하던가. 손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어제 내 사무실 청소하면서 물컵도 안 치웠던데. 에? 진짜 본인 일 사무실 그렇게 청소를 하면 저 여러분들 퇴근 시간 보장 못 합니다. 손이 없는 거야. 근태 관리 이런 걸 남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영양사님 지각해서 영양사님이 해야 되는 식재료 검수 조리사님이 반도 넘게 다 하셨잖아요. 아니 그래서 조리 시간 촉박했던 걸 지각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다 떨어져요? 뭐야? 그리고 디저트도 하나 찍어놔야 나가는 거 2개 줬다고 애들 앞에서 얼마나 고함을 질러댔는데요. 근데 그런데 어떤 심지어 학생이 지나가면서 그거 제가 줬어요 하니까 그냥 휙 돌아서 가더라고요. 이게 본인 실수도 정말 남한테 진짜 돌리고 이렇게 그리고 또 억지 부리고 사람을 이게 무시하는데 밝혀지니까 우리가 그냥 해명 안 언제까지 하고 이걸 그냥 견뎌낼 가버리고. 수 있는지 모르겠네. 교수님,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인 거죠? 실화는 아니죠? 실제로 학교 급식실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좀 사건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좀 재구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화는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머. 갑자기 진짜 화가 확 난다. 이게 실제라고 하니까 약간 좀 막막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이 학교 급식실이면 이제 아이들의 건강과 위생을 책임지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런 상황에서라면은 아이들한테까지 피해가 갈 것 같은데요? 네, 본인이 이제 중간 관리자로서 직원들의 여러 가지 근태나 이런 걸 관리한다는 명목 아래에서 권한 남용이나 좀 갑질, 괴롭힘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솔직히 진짜 화나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뭐 생각을 하고 살아요? 손이 왜 그래요? 교수님이 약간 이거 논문 못 쓰게 생겼네, 손이. 약간 이러면 이거는 사실 전혀 업무랑 상관없는 그냥 온리 인격 모독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이러한 폭력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권 침해 내지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 즉 근로자의 노동 인격은 물론이고 인간 존엄 자체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고 나니까 굉장히 엄격하고 단호한 징계나 제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것이 이제 좀 마련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법 제도 내로 좀 포섭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법이라는 울타리가 생겼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런 좀 막연한 것보다는 신고부터 대응 조치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 그리고 예방을 위한 이러한 조치까지 입법적으로 좀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괴롭힘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느낌으로는 알고 있지만 명확하게 이런 행동이 위법이다라고 설명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법에서 정의하는 직장 내 괴롭힘 어떤 행동인가요? 자, 직장 내 괴롭힘은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76조 2에서는 그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이런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 유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이게 법에서는 이런 게 꼭 중요한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네, 실제로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요,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사람, 그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리고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좀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직 내부에서 해고나 불리한 처우가 행해졌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을 의무에 대해서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적 의무가 모든 직장에 일괄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나요? 사실 뭐 적어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규정들이 모두 적용이 되고요.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제 취업 규칙, 사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항들을 좀 제도로서 사내 제도로서 정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 게 좀 아쉬운데 이것도 엄연한 직장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한 걸 어기면 벌금 같은 게 있겠죠. 요거는 좀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0인 이상 사업장이 그 아까 말씀드린 취업 규칙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재욱 씨 마음에 들겠는데요. 500만 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교수님도 혹시 직장 내 괴롭힘 당하신 적 있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야, 진짜 예외는 없구나. 교수님인데도 불구하고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되죠? 뭐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물론이고요. 또 제3자, 뭐 목격자라든지 아니면 동료들도 신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 차원에서 인지한 경우에도 사건 처리 절차는 개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주체에 있어서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럼 내가 목격했다. 이것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 거네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좀 사건을 접수하는 주체가 사용자로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좀 약간의 문제의 소지가 있긴 있습니다. 살짝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용자가 접수 주체라고 하면 해당 직장 그러니까 기업이 직접 신고를 받고 조사나 조치와 같은 대처를 이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잠깐만. 그러면 사용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직장 자체가 가해자인 경우도 있잖아요. 딱 한 명이 괴롭히는 게 아니고 회사가 이상한 부서에 나를 배치해서 따돌림한다. 뭐 이런 이야기 저 들은 적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 옆에 테이블을 둬가지고 그리고 업무도 안 주고 가만히 앉아 있게만 한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은 적 있어요. 네, 그럼 뭐 조직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잠시 후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일단 현행 법제에서는 그 노동위원회와 같은 어떤 공식적인 분쟁 해결 기관을 통해서는 구제를 받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기업 내에서 좀 자율적인 구제나 이런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주안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의 어떤 특성을 고려를 해서 대처나 관련 조치가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사를 통해서 괴롭힘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침해했다고 결론이 나도 직접적으로 형사처벌을 그럼 내릴 수는 없게 되는 거네요?
네, 현행 법제에서는요, 그 사용자가 이제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했을 때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사용자의 어떤 의무 위반이라든지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과태료로 행정적 제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아예 조사해서 괴롭히던 사람 딱 증거 나오면 바로 형사처벌 딱 때리고 뭐 본보기로 좀 혼 좀 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형사처벌을 하는 이 형사법이라는 게 굉장히 좀 엄격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규정에 형사처벌 규정을 직접적으로 두게 되면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굉장히 좀 엄격하고 좁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피해 근로자의 구제에 있어서도 좀 불리한 측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오히려 잘못하면 직장 내 괴롭힘의 범주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가해자 형사처벌은 불가하다고 쳐도 피해자에 대한 벌도 뭐 보상 같은 구제 방안이 없다. 요거는 좀 많이 아쉬운데요. 저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후적인 구제 수단을 입법 정책적으로 좀 우리가 보완을 해서 근로자를 좀 한층 더 보호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들이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이 법률에 어떻게 그럼 규정이 되고 처분이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너 살 좀 쪘나 봐. 시작부터 시동을 세게 요즘 보내요. 살 좀 쪘냐고. 이야, 왜 뭐 남자친구라도 생겼나 봐. 어머머머. 이렇게 살이 찌는 거 보니까. 이거 사생활 침해다. 요즘엔 원래는 아빠들도 저런 거 안 빼빼 말랐었잖아. 큰일 나요. 방금 이렇게 살 좀 컵난다고요. 찌니까 야 이거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정신은 딴 데 팔려 있는가 봐. 응? 별로 이게 참 큰 잘하시네요. 차이 없는데요. 화가 나죠? 그리고 어떤 게 아, 없어 이렇게 내가 살이 감정이 쪘는데. 헛되네. 야 근데 너 피부가 하얗다. 만약에 남자친구가 저랬다? 혹시 헤어져야죠. 화이트닝 크림 발라? 아니요. 장갑은 말씀하신 것만 챙길까요? 뭐 그래. 야 너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왔더라. 이따 일 마치고 집에 그대로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잠깐 들렸다 가. 에? 네? 아 지금 많아. 저런 사적인 일을 시키신 건 아니죠? 그렇죠. 저것도 혹시 업무에 해당이 되나요? 비서분들이랑 야 근데 너 짐을 다리에 짓는 털이 집까지 하나도 없다. 어어? 너. 응? 세입이 만지려고 해. 시간 다 저는 되셨습니다. 나가셔야 돼요. 아 그래도 묶어요. 현명하게 대처하시려고 하네요, 자꾸. 근데 저때 이제 만약에 사회초년생이라면은 대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정말 짜증나서 진짜. 야 그렇게 말했는데 이런 일도 제대로 처리 못해? 어? 안 되겠다. 너 대처리로 정신 좀 차려야겠다. 아 이게 실제예요? 뭐해? 실제로 있었던 해초리 일을 안 찾아오고.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혹시 본인이 에이, 아빠라고 진짜. 착각하고 있는 건가요? 요즘 아빠들도 아빠들도 안 저러거든요. 아이고 그럼 말도 안 되는 핑계 있죠. 뭐 이렇다고 왔어, 이렇게 심지어? 큰 걸 빨갛 가져왔어? 가서 이런. 어? 그래. 저분도 지금 생각이 돼? 엄청 지금 뭔가에 빨리. 물려 있는 거예요. 저것까지 구해왔다는 건 너무 무서운 거죠, 지금 현실이. 손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이야. 이거 뉴스구나. 야, 실제 대법원까지 갔다 왔어요. 진짜 아프게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 울어? 처벌 어? 받아야죠. 무슨 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이거 진짜 어이가 없네. 왜 그거 울어? 안 아프고의 문제가 아니고 야, 정말 제가 멘트를 이어갈 수가 없을 정도 약간 분노가 치미는데 이게 어느 병원의 어린이 후원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계약직 여직원이 병원 외래 교수이자 심지어 교수님이시네요. 후원회 또 이사인 상사에게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내용을 재현한 거라고 해요.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이 처음에 형사소송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가해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났었습니다. 선생님 저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이거 보다가는 화가 나가지고 아니 회초리가 좋아.
제가 79년생인데 회초리 가져와는 아버지한테 4살 때 듣고 그 뒤로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괜찮으세요? 지금 저만 하는 거 아니죠? 네, 분노 유발 영상이네요. 와. 근데 저는 지금 사실 지금 대본상에서 처음 알았어요. 이게 피팅룸이래요. 심지어 피팅룸이라는 이 제한된 장소에서 발생한 일이라서 또 뭐 CCTV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목격자도 없어서 증거 확보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좀 그런 증거나 구속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다 보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을 부인하는 가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또 진술 사이에 이런 간극이 있었고 어느 쪽도 좀 명확한 증거가 없다 보니까 좀 이런 어떤 판단이 내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의 구현은 안 된 거. 저스티스! 정의 구현은 안 된 건가요? 결국에 이렇게 끝?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이 영상을 봤을 때 가해자 입장이 뭐 얼마나 다를까 궁금하긴 한데요. 가해자의 진술이 또 다른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 행사 엉망이네. 아, 너 때문에 행사 다 망쳤잖아. 그치? 일단 뭐 너 때문에 아니, 그 일 좀 잘 챙기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아니, 그걸 못해. 죄송합니다. 말투는 조금 안 되겠다. 누그러진 것 같아요. 너 회초리를 이건 이제 좀 맞아서 뭐야, 정신 좀 입장이- 차려야 되겠다. 뭐 원래 회초리 나오는데요? 똑같은데? 회초리를 맞으면 정신 차려서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 안 하거든. 응? 아, 뭐해? 나가서 회초리 안 찾아오고. 아니 심지어 또 구하러 뭐, 가. 똑같네. 야, 그렇다고 뭐 아까 이렇게 같은 큰 걸 영상 찾아왔어? 아닌가요, 이거? 몇 대 맞을래? 응? 몇 대 맞으면은 정신을 차릴까? 좀 저렇게 웃으면서 세대예요. 웃으면은 세대? 뭐 다 해결되는 거구나. 자, 엉덩이 이렇게 보면 얼른 일로 돼. 저게 더 나쁠 수 있어. 아, 얼른. 빠져나가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웃으면서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 난 네. 웃자고 장난친 건데 왜 이렇게 생각해? 나중까지 다 생각하고 올 수도 있지. 야, 야, 장난인데 울어? 뭐야. 고양이 아, 진짜 울어? 건가요? 아이씨, 안 웃네. 진짜. 야, 너 팔 만지니까 살 좀 찐 것 같다. 물론 이쪽 말을 들으면 막 위력에 대한 강제 추행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또 무죄라고 하기에는 이거 되게 찜찜하거든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참고로 이 밖에도 가해자는 이제 피해자의 뭐 신체 부위나 뭐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뭐 피부가 하얗느니 뭐 쉐이빙을 했느니 뭐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거는 인정을 했대요. 자, 그러면 일단 가해자가 그 상황을 장난이든 어떻게 인지했든 피해자가 불쾌하다. 이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거는 처벌받아 마땅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후에 대법원 사건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관한 법리를 인용을 해서 판단을 하였습니다. 잘된 일이네요. 저스티스!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저스티스! 정의 구현 됐네요. 약간 좀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근데 아까 직장 내 괴롭힘 정의해 주셨잖아요. 직장에서의 지위와 같은 우위를 좀 이용해서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뭐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로 환경을 악화시켰다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야 뭐 퍼즐이 맞춰지듯이 조심해요. 다들 오늘 방송 보고 다들 주의하자고요. 그리고 또 이 사건에서는 또 그 지위를 이용해서 여성인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이나 어떤 남녀 간의 육체와 관련된 주제를 언어 또는 행위로 좀 나타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는 성희롱에도 해당된다는 판결이죠. 상사가 엄청 무시했어요. 거의 말하면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회사에서 같이 들어간 동기랑 저를 너무 차별하더라고요. 눈에 보이게. 어렵게 들어간 회사라 사람들이랑 얘기도 해보고 상담도 받고 이것저것 많이 노력했죠. 업무 위에 사적인 일을 시키더라고요. 뭐 사오라고 나오고. 그냥 저런 신고했어요.
실제 법률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는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이제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9일부터 2022년 6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현황을 좀 살펴보면 총 사건 수는 18,906건에 해당이 됩니다. 잠깐만. 그러면 3년 동안 18,000건이 넘는다면 평균적으로 따져도 연 6,000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온다는 건데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데요. 소름 돋으셨나 네. 보다. 근데 사실 이게 뭐 드러난 것만 그렇고 숨겨져 있는 사건들이 더 있을 거라고도 저는 생각이 되는데 주로 어떤 분야의 직장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발생하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업종별로 좀 살펴보니까 제조업에서 18%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15.9%로 보건 또는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신고가 많았습니다. 혹시 신고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규모는 어떤가요? 이게 큰 업장일수록 아니면 작은 업장일수록 많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사건의 한 60%인 6,035건의 신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신고가 많이 되고 폐쇄가 돼 있는. 네, 예. 그래도 소규모에서 좀 발생이 많이 되는군요. 그럼 어떤 종류의 괴롭힘이 좀 많이 발생하나요? 뭐 괴롭힘의 행위에는 굉장히 다양한 행위들이 있지만 일단 폭언에 의한 괴롭힘 신고가 약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 말이라는 게 그 사람이 쉽게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흉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보이지 않는 칼이라고도 말을 좀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직장 내 괴롭힘이 권력 단계에 있는 상사의 폭언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를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폭언 이외에는 그럼 또 어떤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을까요? 신고 사건을 살펴보면 부당 인사가 그 뒤를 잇고 있고요. 따돌림이나 험담, 차별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쁜 거는 서로 하겠다고 막 다 줄 서 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신고를 한 후에 사용자가 좀 사내 절차를 통해서 조사나 조치하는 걸 보다가 이게 좀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저도 그게 궁금했던 점인데 사실 직장이 직원 한 명보다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경영권이나 인사권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결론을 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해당 기업에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조사 과정 그리고 판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기 때문에 좀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좀 도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어떠한 또 장치가 있네요. 근데 그러면 법이 좀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어떻게 좀 개인이 판단할 수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주기적으로 관련된 실태 조사나 연구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를 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뭐 법 정책적 이런 개선을 계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과 비슷한 상황에서 신고보다는 괴롭히는 당사자와 대화를 해보려고 한다던가 주변 사람들과 상담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거 좋은 방법인가요? 네, 실제로는 좀 사내 신고와 같이 공식적인 대응이 아니라 동료와의 상담과 같은 비공식적인 대응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사내 신고를 통해서 대응할 것을 1차적으로 권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동료나 조력자의 도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용기를 내서 신고를 했는데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 이러면 진짜 막막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런 신고에도 불구하고 뭐 사용자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해서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정부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법률 상담 지원하고 있죠? 그건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기다리신 것 같은데 얼른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관련 상담센터를 통해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실 수 있고요. 맞습니다. 심리 상담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서도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넷 EAP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리치료나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교육은 제가 속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정말 딱 이렇게 듣고 보니까 야, 나를 보호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좀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도를 좀 활용하신 분들은 그 효과성을 굉장히 나름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지원 제도를 보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이 직장 내 괴롭힘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라든가 여러 지원 제도 그리고 수단에 관해 잘 알고 계셔서 혹시 모를 피해 상황을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